안녕하십니까, 김경국입니다. 여의도 25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잘 보내셨는지요? 정치권이 지금 이제 21대 국회를 마무리하고 22대 국회 개원을 준비하면서 꽤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낙천자 및 낙선자 모임,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 일정,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가능한 날짜가 보니까 25일 정도가 가능한 것 같은데, 지금 일단은 25일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홍철호 정무수석 그리고 천준호 민주당 비서실장 간의 실무 접촉 결과에 따라서 날짜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어제 실무 접촉을 갖고 회동 날짜, 의제 이런 것들 논의하려고 했죠. 그런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정무수석을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실무 접촉이 오늘로 하루 미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영수회담 날짜가 미뤄질지 어쩔지 그 부분은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정무수석 교체 문제 때문에 어제 실무 접촉이 하루 미뤄졌다고 민주당에서는 이를 놓고 또 예의가 아니네 어쩌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화 당사자가 교체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정도도 이해해주지 못하는 이런 정치 현실 조금 참 서글프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두 분 모임을 영수회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영수회담이라는 표현에 좀 거부감이 있긴 합니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는 급이 다르죠. 급이 다르고 대통령이 과거 여당 총재였던 시절 같으면 또 모르겠습니다. 영수회담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어떨지도 모르겠는데, 지금은 영수회담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회동, 이 정도 표현이 어쩔까 싶습니다. 이번 회동에서는 민생회복 지원금 25만 원 지급, 그리고 이를 위한 추경 편성을 비롯한 민생대책,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각종 특검, 횡재세 이런 여러 현안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지금 만만한 사안이 없습니다. 재정 건전성 때문에 총선 때 표가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했던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금에 와서 합의해 줄 수도 없는 일이고, 또 이중과세, 시장 논리에 역행한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죠. 횡재세 역시 합의해 주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최상병 특검을 비롯한 온갖 특검법 역시 마찬가지죠.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대표는 민생 이슈를 얘기하고 또 친명 지도부에서는 이채양명주로 네이밍했죠. 이태원 특검, 최상병 특검, 양평고속도로 특검, 김건희 여사 디오르 파우치 특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특검, 이런 온갖 특검들로 지금 대공세 이슈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점잔을 빼고 당에서는 강하게 푸시하고 그런 전략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첫 회동이라는 성격상 만약에 민주당에서 성과를 올리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으면 가급적 민감한 주제는 피해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경우는 지금 대통령과의 회동을 정례화시키는 게 아마 내심 속으로 지금 상당히 목을 매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회동 정례화, 왜냐하면 회동을 정례화시킬 경우 주기적으로 대통령과 면담을 하다가 보면 아무래도 검찰과 사법부에 어떤 식으로든 메시지가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 총선 전부터도 늘 이제 정권이 교체되고 난 이후에 대통령을 만나자 계속 얘기했던 것도 그런 부분을 노렸던 것이죠. 그렇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회동을 정례화시키는 데 초점을 두려고 할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특검법, 이런 부분들은 아마 후순위로 미루든가 아니면 의제에서 제외시키든가 그렇게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어쨌거나 두 사람이 만났는데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특검하자, 디오르 파우치팩 특검하자 그렇게 얘기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면 우리는 이 대표 보니까 사법 리스크가 만만찮던데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검찰 수사가 확실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한다면 그 자리에서 회동은 파토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첫 만남에서는 우선 회동을 정례화시키고, 그리고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구성한다든지 이런 그런 방식을 통해서 민생 현안을 계속 논의하자, 그런 정도로 큰 틀에서 의견을 교환하고, 그리고 또 후임 총리 부분, 후임 총리에 대해서 좋은 사람이 있으면 추천해달라,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라면 괜찮은 사람을 지명하면 뭐 당연히 국회 통과에 협조하겠다. 이런 수준의 대화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사례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과거 사례에 비추어서 전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 워낙 독특한 사람이죠. 워낙 독특한 사람이다 보니까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정진석 비서실장을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례적으로 브리핑에 내려와서 정진석 실장 직접 소개하면서 기자들의 질문까지 받는 등 어제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진석 실장 뭐 관료형이 아니라 중진 정치인이죠. 중진 정치인이다 보니까 쓴소리도 할 수 있는 그런 무게감 있는 비서실장을 발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에 적잖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또 친명 일색인 민주당의 당직 그리고 국회직 경쟁이 지금 막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부 정비에 정신이 없습니다. 국민의힘 새로운 비대위원장으로는 4선에서 5선 이상 중진 한 사람이 맞는 방안이 지금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외에서 발탁하는 방안 역시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갈등상이 지금 노출되면서 보수 지지층의 분열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금 새로 임명된 정진석 비서실장의 역할, 두 사람 사이의 가교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선 아시아투데이 기사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선에서 패배하고 난 이후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에 지금 변화 조짐이 보이고 있죠. 기존의 예스맨일 수밖에 없는 관료형 비서실장을 쓴소리가 가능한 거물급 정치인으로 교체했고 또 기자들과의 접촉면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통화해서 만나기로 했죠. 그랬는가 하면 여당 내 비주류 중진들 아마 그 사람들과의 접촉면도 늘려나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시아투데이에는 1면과 3면에 국민과 소통으로 국정 방향을 튼 달라진 윤 대통령의 소통 행보 이런 부분을 뉴스 초점 형식으로 다루었습니다. 톱 기사는 국민과 소통으로 국정 방향을 튼 윤 대통령 이런 제목의 뉴스 초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5선 중진 정진석 의원을 새 비서실장에 임명하면서 국민과의 소통을 재개했다. 정 실장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관료 출신 전임 비서실장들과는 달리 여의도 출신 첫 번째 이제 비서실장입니다. 그래서 총선 참패의 원인으로 지적됐던 소통 부족, 정무 감각 부족, 뭐 이런 부분을 강화하는데 방점을 찍었다.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새 비서실장 임명을 직접 기자들 앞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랬는가 하면 또 기자들에게 질문할 것이 있으면 질문을 해라. 이런 식으로 질문도 유도하는 등 어제 분위기는 좀 화기애애했던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어제 오전에는 정 실장을 직접 소개했고 오후에는 홍철호 전 의원을 정무수석으로 임명하겠다 이러면서 다시 브리핑룸으로 내려와서 직접 발표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사 발표뿐만 아니라 기자들의 질문도 직접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기자들과 문답을 가진 것은 2022년 11월 18일 출근길 도어스태핑이었죠. 출근길 문답 종료 후 약 1년 5개월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날 두 번의 인선 발표는 예정에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자들도 꽤 반색했고요. 앞으로 종종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기자들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 같은 소통 행보는 집권 여당의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이 약속했던 소통 강화나 인사 스타일 변화에 국한되지 않는 전국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치가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맞을지 아니면 다시 반복되는 갈등의 악순환에 빠질 것인지의 갈림길에 막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 직접 전화해서 용산에서 만나자 먼저 또 손을 내밀었다는 것이 변화와 소통 행보의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처럼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회 의석의 3분의 2 가까이를 야당이 몰아준 이번 총선 민심의 회초리를 피하지 않고 직접 맞겠다 이런 뜻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의 변화만으로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 극복이 쉽지 않은 일이다. 22대 국회 18개 상임위원장 의사봉을 모두 쥐겠다는
제1야당의 태도에도 반성과 변화의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은 협치를 위한 여야 원팀을 원한다. 이렇게 기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면 메인으로는 메인 해설면이죠. 3면 메인 해설면에서는 윤 대통령이 참모진을 이례적으로 직접 소개하는 등 달라진 소통 행보에 주목했습니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전보다 한층 유연한 모습으로 소통에 나서는 행보를 보이며 집권 3년차 국정운영 대전환을 예고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정진석 비서실장과 관련해서 경력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하고 난 뒤에 비서실장으로서 용산 참모진들 뿐만 아니라 내각, 여당, 야당, 또 언론과 시민사회 모든 부분에 원만한 소통을 함으로써 직무를 아주 잘 수행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또 홍철호 신임 정무수석에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자수성가 사업가로서 어떤 민생 현장의 목소리도 잘 경청하실 분이라고 생각한다. 여야 의원들 모두 소통과 친화력이 뛰어나다고 추천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정 실장은 아직은 의원이죠. 대통령께 정치에 투신하시라고 권유를 드렸던 사람이고 윤석열 정부 출범에 나름대로 기여했던 사람이다. 자기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더 소통하고 통섭하고 통합의 정치를 이끄는 데 미력이나마 보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오직 국민 눈높이에서 대통령께서 객관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아시아투데이 사설입니다. 지금 이번 총선 패배는 민심이 대통령에게 잘 전달되지 않아서 국정에 반영되지 못한 탓이 일단은 가장 큰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래서 민심의 가감없는 전달이 중요하고 그 어떤 책무를 정진석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이 맡은 셈입니다. 그러려면 아마 정진석 실장 쓴소리도 주저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사권자에게 노를 하기는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도 일국의 대통령에게 노를 하기는 쉽지는 않을 텐데, 그래서 중진인 정 실장을 발탁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설 제목은 정진석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이런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정진석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 임명한 이유는 총선 참패의 원인으로 꼽히는 소통과 정무 기능을 보강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정 실장은 언론계와 정당 국회에서 다양하게 쌓은 인맥과 경륜이 발탁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더 기울어진 여소야대 국회를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거대 야당을 상대로 중재력과 소통력을 발휘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정 실장에게 중요한 것은 야당과의 소통 못지않게 여권 내 소통과 화합도 중요하다. 지난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들과 동반 오찬 회동 제안을 거절했다고 하는데, 윤 대통령이 홍준표 대구시장을 먼저 만난 것에 대한 섭섭함도 작용했을 것이란 후문이다. 그러니까 총선 패배의 책임을 둘러싸고 이처럼 여권 내 자중질환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통령실의 중재로 서로가 자중자애하도록 해야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이제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진석 실장은 지난 2016년에 검사 윤석열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동양으로 친구가 되었습니다. 친구지만 뭐 서로 막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는 친구가 아니고 깍듯이 대하는 그런 친구 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2021년에 정계 입문할 때 앞장서서 정진석 실장이 앞장서서 정계 입문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원조 친윤입니다. 그렇지만 원조 친문이지만 윤핵관과는 또 약간 또 결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정진석 실장을 발탁한 것은 아마 선소리가 필요했기 때문이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레드팀의 수장으로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고 또 야당과의 가교 역할, 원만한 가교 역할도 수행하기를 기대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또 사설 간단하게 한 꼭지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제자 사설인데요. 이재명 대표와 지금 영수회담으로 만약에 재판부와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는 그 장면을 놓고 혹시 재판과 검찰 수사에 영향을 끼치지 않겠느냐, 이런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죠.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정치는 정치고 법 집행은 별개로 집행돼야 된다. 이런
내용을 주제로 하는 사설입니다. 제목은 선거사범 등 수사와 재판 신속 엄정해야 된다 하는 사설입니다. 21회 총선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당선된 의원이 27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또 공직선거법 위반자도 여럿 있다고 한다. 검찰과 경찰은 여야를 불문하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법원도 피고인과 선거법 위반자의 재판을 질질 끄는 최악의 재판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선거법 그리고 위정교사 혐의 또 대장동, 백현동, 위례, 성남 FC 뭐 이런 사건으로 3건이 지금 재판 중이죠. 그 가운데 가장 빨리 1심 선고가 나올 것이 아마 선거법 아니면 위정교사가 될 것 같은데 선거법의 경우 100만 원 이상 벌금형만 확정돼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5년간 출마도 제한됩니다.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조국 대표의 경우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지금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받았는데 대법원 판결에 운명이 달렸습니다. 조국 대표는 또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관련해서 검찰의 재개수사 명령으로 수사가 지금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황운하 의원 역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받았습니다. 당선됐지만 일단 아직은 2심, 3심 대법원까지 불안한 재판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선거사범 가운데는 딸의 불법 대출 의혹으로 물의를 일으킨 양문석 민주당 당선자, 또 유사선거사무소 설치 혐의를 받는 김영동 국민의힘 당선자, 예비후보 시절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받는 정준호 민주당 당선자, 이화여 대생 성상납 논란을 일으킨 김준혁 민주당 당선자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검찰과 법원의 신속한 수사와 재판이 관건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선거사범과 범죄자를 수사하면서 검찰과 법원이 정치권에 휘둘리거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겠죠. 지금 피고인 당선자들 그리고 21대 총선 선거법 위반자들은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법원의 유죄 판결이 나오면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자기들에게 불리하면 검사를 탄핵하고 판사를 좌표 찍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검찰과 법원이 여야를 막론하고 단호하게 신속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해야 된다. 검찰과 법원의 책임이 무겁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검찰과 법원은 정치와 무관하게 사법 정의를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이번 주 영수회담을 하죠. 영수회담을 하는데 최대 민생 현안은 이재명 대표가 공약한 전국민 민생지원금 25만 원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민생 살리기라는 큰 그림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생각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죠. 양당 다 같은 생각이지만 지금 민주당은 당장 현금 지급이 시급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힘은 국가 재정에 너무 큰 부담이 될 뿐 아니라 포퓰리즘성 현금 지급에는 우리는 찬성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이런 입장이죠.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현금을 지급할 것 같았으면 지난 총선 때 했으면 표로도 연결됐을 것이고 또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오지도 않았겠죠. 사실 총선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생지원금 25만 원씩 지급하자 이렇게 제안했을 때 보수 지지층에서는 못 이기는 척하고 받아들여라. 아니 받아들이는 선에서 그치지 말고 묻고 따블로 우리는 30만 원 주겠다 아니면 50만 원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자는 주장도 사실 없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눈 딱 감고 그렇게 했더라면 지금의 상황은 민주당과 역전돼 있을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그걸 왜 몰랐겠습니까? 그렇지만 국가 경제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국가 재정 건전성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래서 끝까지 고집을 부렸는데 근데 지금 이제 와서 이미 선거는 박살이 나버렸는데 지금 와서 그 돈을 지급하자 이렇게 하면 보수 지지층들 속이 편할 리 없겠죠. 이재명과 사실은 지금 이재명 대표와 윤 대통령이 만나는 자체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포퓰리즘 정책까지 윤 대통령이 수용하겠다? 아마 윤 대통령 지지층 상당 부분이 등을 돌리거나 흔들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당장 영수회담의 제1의 민생의제는 전국민 25만 원 지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윤석열 대통령의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사실 이재명 대표가 선거 때 공약으로 내세웠고 표를 찍었던 사람들, 그 공약을 믿고 표를 찍었던 사람들은 지금 벌써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표 찍어줬는데 왜 25만 원 안 주냐.
그것 때문에 찍어줬는데 빨리 다오. 이런 얘기도 지금 심심찮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난 17일 그래서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민생회복지원금 공식 다시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19일 유튜브로 중계된 당원과의 만남 행사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도 이번에 윤 대통령과 만나면 이야기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영수회담 윤 대통령과 회동해서 제1의제로 아마 이 부분을 내세울 것이 거의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민주당 총선 공약이죠. 그래서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때도 전국민 긴급 재난지원금을 총선 직전에 살포했죠. 아마 그 재난지원금 살포가 지난 21대 총선 엄청난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자체 25만원씩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민생지원금 총 규모가 13조 원에 달합니다. 민주당은 재원 마련을 위해서 지금 정부 여당 쪽에 추경 편성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또 이번에도 표는 민주당이 가져가고 부담은 정부가 져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내놓을지 아마 지금 엄청난 고민에 빠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나라 빛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 고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현금 살포가 이루어질 경우 재정 건전성을 강조해온 윤 정부의 경제 철학이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문제는 글로벌 경기 회복 둔화, 그리고 중동발 전쟁 리스크, 고금리, 고환율, 이런 여러 가지 악재로 세수 상황이 좋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뉴데일리 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지금 돈 쓸 곳은 많은데 세수가 여의찮다 보니 올해 1분기에만 한국은행이 해설한 마이너스 통장에서 33조 원 가까운 돈을 벌써 빌렸답니다. 그래서 부족한 재정을 충당했다고 합니다. 지금 상태가 이런데도 다시 13조 원의 돈을 뿌리자는 것이죠.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지금 반도체 경기가 지금 꽤 불황이죠.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대기업들이 지난해 적자가 너무 많았답니다. 그래서 올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못한답니다. 오늘 동아일보 보도인데요. 법인세 납부 1, 2위 기업들이 내왔던 세금이 사라지게 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올해 법인세를 내지 않는 것은 작년에는 영업 손실을 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만약에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된다. 그러면 우리 세수에 상당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죠. 삼성전자가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건 지금 5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전체 국세 수입의 약 20%인 법인세는 기존의 정부 예상치를 크게 밑돌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삼성전자 혼자 내는 법인세만 전체 법인세 수의 약 10%에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이 법인세도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석유화학기업 이런 주요 대기업들도 줄줄이 지금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냈습니다. 정부 안팎에서는 작년보다 26% 낮춰 잡은 올해 법인세 수 그 예상치만큼도 세금이 안 거칠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돈은 줄어드는데 정부가 써야 할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런 상황일수록 지금 내수 경기 활성화나 취약계층 지원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지출을 걸러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주장하는 1인당 1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하기 위해서는 13조 원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결국은 또 그렇게 하려면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해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좌파 정권이던 문재인 정부 그리고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 코로나19 이전부터 확장적 재정 운영을 고집하면서 지금 나라 빛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그 후폭풍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부담해야 되는 이자 지출 비용만 5년간 115조 원을 훨씬 웃돌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비기축통화국인 우리나라가 빚이 늘면 국채금리가 오르고 그러면 신인도가 떨어질 위험이 커진다. 그렇게 되면 이때부터는 계속 그 악순환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현실을 잘 파악하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 1인당 25만원 지급 쉽게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협치가 중요하다고 해서 야당이 내세우는 그런 페이스에 말려들면 자칫 국민과 또 미래 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떠넘기는 그런 과오를 저지를 수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재정 건전성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줄곧 지켜온 국정 기조 중 하나입니다. 지난 총선 때 포퓰리즘에 사실은 하고 싶었죠. 돈을 풀면 확실히 표에 표시가 나게 돼 있으니까 하고 싶지만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던 것도 재정 건전성에 대한 확고한 의지 때문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우리 미래에 비추어 보면 현금 지원과 같은 포퓰리즘은 마약과 같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렇지만 어쨌거나 윤 대통령은 야당 대표와의 회동이라는 지금 현실에 마주하게 돼 있습니다. 포퓰리즘은 마약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윤 대통령 입장에서 급선회하기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단칼에 또 안 돼! 이렇게 잘라내기도 아마 꽤 조심스러울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분명한 것은 13조 원의 현금성 지원은 지금의 고물가 상황을 더욱 자극해서 우리 경제의 회복력에 찬물을 끼얹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국민 지원금이 경기 회복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코로나19 지원금 효과 분석에서도 이미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에 필요한 것은 자신감입니다. 비록 이번 총선에서는 패배했죠. 그렇지만 지난 대선에서는 윤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향후 대한민국 5년을 윤 대통령에게 맡겼습니다. 이 부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좌파들은 국가 미래가 크게 안중에 없다는 것입니다. 국가재정과 관련되었다는 점에서 비슷한 내용이어서 조선일보 기사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애를 낳으면 거액을 일시에 지원하는 정부가 부형 모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아이를 낳은 국민에게 자산, 소득과 무관하게 자녀 1인당 현금 1억 원을 지급한다. 이런 방안에 대해서 설문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애를 낳으면 현금 1억 탁 통장에 꽂히면 기분이 좋겠죠. 현재 정부의 저출생 대응은 출산 양육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해주거나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간접 지원 방식을 주로 하고 있는데 이와 다른 거액의 현금 직접 지원 방식을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출산율 급락을 막는데 300조 원 이상 쓰고도 지금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아예 저출생 대응 정책 자체의 방향을 전환시켜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권익위가 지금 여론수렴 웹사이트인 국민생각함을 통해서 지난 17일부터 출산 양육 지원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는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설문에서 국민들에게 정부가 1억 원의 파격적인 현금을 지원해 준다면 아이를 낳는 동기부여가 되겠는지, 또 국가는 연간 약 23조 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정도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생각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권익위는 정부가 저출생 대응 정책, 이 같은 설문조사는 정부가 저출생 대응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기존의 정책이 백약이 모여였다 이런 인식에 따른 것 같습니다. 정부는 그래서 부형 방식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부형그룹에서 지난 2월에 아이를 낳는 직원에게 자녀 1인당 1억 원 지급하고 또 셋째를 낳은 임직원에게는 1억과 국민주택 규모의 영구 임대주택에서 무상 거주할 권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이런 내용의 복지 제도를 내놓았습니다. 이 같은 출산 장려금에 대해서 정려세, 근로소득세, 법인세 등으로 최대 4천여만이 부과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출산 장려금을 주면 관련 세금을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제도를 정부가 한번 주체가 돼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지금 권익위를 통해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산 양육과 관련해서 지금 억대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발상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허황된 정책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졌죠. 그런데 지금 출산율이 너무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구조, 심지어 경제까지 붕괴될 수도 있다. 외국에서도 벌써 우리나라 출산율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죠. 이처럼 이제 그런 가능성이 제기되니까 정치권이 자녀를 갖는 부모에게 거액의 현금을 주는 방향으로 지금 총선 때부터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현금 지원 효과가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양육비 부담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현금 지원 효과도 크다. 이런 주장이 있는가 하면
효과가 미미하고 일 가정 양립이 빠진 현금 지원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실제 지자체에서 현금 지원을 대폭 늘린 결과 효과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출산 지원금이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이 인접해 있는 지역의 인구를 뺏어오는 수단일 뿐 국가 전체의 출산율 제고에는 크게 효과가 없다. 이런 지적도 만만찮다고 합니다. 민주당 얘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선출 등을 앞두고 지금 경쟁이 과열되면서 선명성 경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원내대표나 국회의장 선출을 앞두고 협치가 왜 필요하냐, 심지어 이런 말들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원내 제1당에서 차지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장을 차지하지 않는 정당에서 관례적으로 맡아온 법사위원장도 민주당이 가져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표결로 선출해야 되니까 만약에 민주당이 끝까지 가져가겠다 이렇게 내놓지 않으면 표결로 선출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법사위원장 사수를 위해서라면 22대 국회 개원 협상부터 몇 달을 끌지 알 수 없다는 각오를 이미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2대 국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벌써 민생은 어떻게 되든 우리는 법사위원장이야 또 국회 요직 중요 상임위를 반드시 차지하겠다. 이런 각오를 내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전 상임위원장을 우리가 독식하겠다. 이런 말도 뭐 거의 끄리낌 없이 내뱉고 있습니다. 22대 국회 사실 시작도 출범도 하기 전부터 걱정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국회의장 경쟁이 치열합니다. 경선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명심,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생각을 마음을 얻기 위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도 나도 강성 발언을 내뱉고 있습니다. 국회의장 후보군들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가야 된다면서 국회 법사위원장, 심지어 운영위원장까지도 민주당이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야가 대립하는 사안에서 국회의장이 중립을 지켜왔던 관례,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기대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국회의장 도전을 공식 선언한 후보는 육선의 조정식 전 민주당 사무총장, 그리고 다들 아시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그 두 사람이 다선으로 지금까지 거론되고 있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5선의 정승호 의원이 가세했습니다. 그리고 5선 중에는 김태년, 우원식, 박지원, 남규백, 윤호중, 정동영 뭐 이런 여러 사람들도 후보군으로 가세하고 할까 말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한결같이 이재명 대표의 마음 명심이 자신에게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심이 민심이고 국민의 뜻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러니까 당심을 따르게 되면 국회의장으로서 중립은 생각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민주당이 총선에서 다수당이 된 만큼 국회도 우리 마음대로 운영하겠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좀 어떨 때는 섬찟하기도 하고 또 가관이라는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조정식 전 사무총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대표와 당과 호흡을 잘 맞추는 사람이 국회의장이 되어야 싸울 때 제대로 싸우고 성과를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서 국회를 이끌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립을 지켜야 할 국회의장은 사실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그 의무조항 때문에 당적도 탈당을 합니다. 그런데 중립을 지켜야 할 국회의장을 하겠다면서 싸울 때 제대로 싸우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립은 아예 안중이 없습니다. 그냥 민주당의 국회의장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정식 총장 심지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 재표결 요건을 지금 200명 이상 되어야 되죠. 그런데 180석으로 낮추는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야권이 191석을 확보한 상황, 192석이죠. 192석을 확보한, 의장을 빼면 191석이 되네요. 191석을 확보한 상황에서 사실상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하겠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의장이 민주당 편을 제대로, 지금 현재 국회 얘기입니다. 의장이 민주당 편을 제대로 들지 않았다는 이런 지적이 있었다. 지적과 비판이 있었다. 그런데 국회의장은 민주당이 배출한 의장이고 또 민주당이 다수당이다. 만약에 내가 국회의장으로 선출되면 소속 의원 과반수 이상이 불신하는 상황이 된다면 언제든지 의장직을 던질 각오를
던질 각오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친명계 좌장으로 꼽히죠. 정성호 의원 5선. 정성호 의원은 의장이 되면 전임 의장들과 다르게 여당이 반대하는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6선의 추미애 전 장관, 의장이 무슨 혁신입니까? 혁신 의장의 역할을 거부하지 않겠다. 국회의장이 기계적 중립 기여를 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가운데 좀 누가 의장이 되더라도 중립의 관례는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 사람 모두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우리가 모두 가져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아찔한 22대 국회가 우려됩니다. 의장 선거가 지금 이렇게 명심 경쟁, 강성 경쟁이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민주당 의석이 비례대표 포함해서 175석인데 이들 가운데 이제 각 정당으로 소속 정당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빼고 나면 169명입니다. 이 169석을 얻은 민주당에서 압도적인 다수가 친명계들입니다. 친명계 의원들의 표가 지금 의장 당선을 좌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강성 친명에 어필하기 위해서 의장 후보들이 모두 이렇게 강성 발언들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친명계 의원들 아마 이럴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 도입법안 이런 것들을 야당 주도로 처리할 법안 통과에 협조할 그런 강성 의장을 지금 그런 강성 의장을 선출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 만큼 의장 후보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뜻을 받들어 국회를 운영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친명 후보들이 난립하던 원내대표 선거는 일단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박찬대 최고위원으로 좁혀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서영교, 김민석 의원 등이 지금 후보군으로 계속 남아 있었는데 차례로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지금 박찬대 최고위원으로 교통정리가 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김민석 의원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서 총선 이후 2주 동안 크고 길게 보아서 무엇을 할 것인지 숙고해왔는데 당원 주권의 화두에 집중해보려 한다. 이런 말로 사실상 불출마를 선언했다고 합니다. 당원 주권, 저는 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김민석 의원실에서는 불출마 선언이 맞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어제 불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그전부터 박찬대 최고위원과 나에게 가위바위보라도 하라고 했다. 저게 되게 미안해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무슨 원내대표, 원내 제1당의 원내대표를 뽑는데 가위바위보까지 얘기합니까? 어쨌거나 서영교 최고위원은 4선이 되는 자신이 3선인 박찬대 최고위원보다는 선수는 높지만 명심이 박찬대 최고위원에게 있다는 점을 알고서 드롭을 한 것입니다. 원내대표가 유력시 되는 박찬대 최고위원 역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단호한 자세로 개혁에 매진해야 되고 저쪽은 그러니까 국민의힘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쪽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죠. 저쪽은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더 큰 몽둥이를 맞을 것이다. 이렇게 전의를 불태웠습니다. 사용하는 용어들이 이재명 대표가 걸핏하면 죽음이 어떠니 하는데 또 여기는 또 몽둥이가 또 나왔습니다. 전략기획위원장으로 임명된 민형배 의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협치라는 말을 지워야 한다. 참 정말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민형배 의원 같은 경우 지난 21대 국회에서 검수완박법 처리를 위해서 위장 탈당까지 망설이지 않았던 그런 인물이죠. 민형배 의원은 협치라는 말을 머릿속에 지워야 한다. 협치를 대여관계의 원리로 삼는 것은 192석 야권 압석의 총선 결과라는 민심에 배반하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 지금 각오를 듣고 있으면 마치 전쟁터 한복판에서 있는 그런 느낌을 지금 지울 수가 없습니다. 민형배 의원 말대로라면 협치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있는 사람은 국회의장이나 민주당 원내대표 절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국회의장이고 원내대표고 모두 지금 한결같이 협치 거부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이번 주에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협치를 논의하겠다고 합니다. 이러니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협치에 무슨 진정성이 담겨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총선 후 민주당은 지금 전리품 챙기느라 정신이 없죠. 이재명 대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지키지도 않을 협치를 미끼로 온갖 생색을 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속으로는 어떻게 하면 재판부와 검찰에 사법 리스크를 약화시킬 수 있는 시그널을 줄 수 있을까? 그 궁리에 여념이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 중진 의원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국회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그리고 원내대표 등 굵직굵직한 국회직과 당직, 이런 경쟁으로 지금 즐거운 비명을 내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에서 패배한 국민의힘 아직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선거 패배를 수습하는 와중에 또 다른 지금 분열상도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아직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빨리 정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최근 의원총회, 당선자 총회, 그리고 원로회의 이런 회의들을 잇따라 열어가면서 차기 지도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논의한 결과 관리형 비대위로 겨우겨우 지금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초 윤재옥 원내대표가 관리형 비대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맡기로 했었는데 또 영남당이니 어쩌니 이런 논란이 불거지면서 윤재옥 원내대표 맡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대위원장을 새로 추대키로 했는데요. 중진급 의원들이 오늘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차기 비대위원장과 관련해서는 4선에서 5선급이 맞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중진 의원들은 하루빨리 비대위원장을 임명하고 또 최대한 빨리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 지도부를 구성하자, 이런 여기까지는 쉽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5선 이상 의원은 권영세, 윤상현, 주호영, 김기현, 조배숙, 권성동, 조경태, 나경원, 당선 이 정도가 있고, 또 4선급으로 범위를 넓히면 이현성, 김도욱, 박대출, 윤영석, 김태호, 이렇게 좀 넓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시끄러웠던 영남당 문제가 또 거론될 경우 영남권 출신들을 제외하고 또 전당대회 당대표나 또 원내대표 출마자들, 이런 사람들 제외하고 나면 선택의 폭은 진짜 극소수로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외 중진 인사에게 비대위원장을 맡길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 이후 영남당에서 탈피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는 위기 때마다 계속 반복돼 왔습니다. 그래서 영남권 출신들은 가급적 지금 당직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어라, 이런 얘기인 것이죠.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영남권 당원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영남권을 중심으로 한 당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죠. 이번 총선 지역구 당선자 90명, 9명 가운데 59명이 영남권 당선자다. 그러다 보니 당권이나 원내대표에 출마하려는 수도권 출신들, 결국 영남권 당선자들을 견제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나 국민의힘 계열 보수 정당에서 영남당 운운했던 것이 사실 어제 오늘이 일은 아니죠. 당 지도부나 대선 후보 경선 때만 되면 늘상 입에 달고 다니던 말이 영남당으로서는 수도권 총선거에서 절대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영남 출신들이 당 지도부에 와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늘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선거 때만 되면 마지막에는 꼭 영남에 호소하는 그런 현상이 반복돼 왔습니다. 이번 총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달려가서 개헌 저지선을 지켜달라, 이렇게 호소했던 것이 영남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남의 보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무슨 호구냐, 이런 불평불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아마 내달 3일로 예정된 원내대표 경선, 또 6월 하순께 정도로 예상되는 전당대회, 여전히 영남당 탈피 목소리가 또 높아질 것입니다. 그때 영남권 당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런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 시급한 것은 2년 3년 앞에 닥쳐올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선거 전략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코앞으로 닥쳐올 정권 타도 모략, 아마 조만간 기치를 들고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정권 타도 모략으로부터 정권을 지켜내는 것이 지금은 더욱 급한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도권 출신인지 영남 출신인지를 가릴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손잡고 108명의 의원들을 똘똘 뭉치게 만들어서 좌파들에게 확고하게 맞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그런 지도자를 내세우는 것이 더 시급하다, 이런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총선 전국에서 자신과 함께 비대위를 이끌었던 전 비대위원들과 최근 만찬 회동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전 위원장 지난주 시내 모처에서 전 비대위원장들과 만찬을 하면서 그동안의 소회를 털어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한 것이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이죠. 19일 맞습니다. 19일 이관섭 전 비서실장을 시켜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22일 어제죠. 어제 오찬을 하자 이렇게 오찬 약속을 잡으려 하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칭병, 그러니까 몸 지금 건강이 너무 좋지 않아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거절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 알고 보니까 지금 식구들과 비대위 식구들과는 만찬을 같이 한 걸로 지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당내에서 지금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 빨리 좀 더 추스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빨리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지금 계속 보수 진영의 분열이 너무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 전 위원장이 4.10 총선 이후 지금 외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총선 패배에 책임진다면서 지난 11일 사퇴한 뒤 지금 자택에서 칩거해왔죠. 한 전 위원장은 이번 만찬에서 과거 검사 시절 좌천됐던 때를 언급하면서 나는 이런 시간에 꽤 익숙하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이란 것은 정치적 공백기를 의미하는 것이죠. 지난 검사 시절 좌천을 당하면 뭐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지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절과 비교를 한 것 같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런 시간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내공을 쌓겠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의석수는 상당히 아쉽지만 득표율은 아쉬운 수준이 아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 덕에 수도권에서는 그나마 선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총선 결과에 너무 낙담하지 마라 이렇게 위로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아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동훈 비대위 말 그대로 비상대책위원회였죠. 총선 승리를 위해서 뭉쳤던 비상대책위원회였습니다. 그런 비상대책위원회가 지금 물론 최선을 다했죠. 최선을 다하고 이런 결과가 나타났지만 득표율은 아쉬운 수준은 아니다. 득표율은 아쉬운 수준은 아니죠. 45% 불과 5.4% 차이밖에 안 났으니까 득표율은 아쉬운 수준이 아닌 내용은 맞습니다. 내용은 맞는데 또 이런 말을 비대위원들이 한다는 것은 제가 듣기에는 어디가 어색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수도권에서 그나마 한 위원장 덕분에 수도권에서 선전했다. 선전을 한 것일 수도 있죠. 선전을 한 것일 수도 있는데 결과는 사실은 실망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차라리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그냥 총선 결과에 너무 낙담하지 말자. 이런 식의 대화를 주고받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쨌거나 한 위원장은 이번에 윤 대통령과 오찬을 거절하면서 얘기했던 대로 건강 상태는 많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한 참석자는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한 전 위원장이 몹시 지쳐 보였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 비서실장을 지냈던 김형동 의원도 한 전 위원장 건강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또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당 사무처 당직자들 그리고 선거운동 기간 자신을 수행하고 경호했던 사람들과도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만나야 되겠죠. 그 이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대통령부터 먼저 만나고 그 이후에 같이 함께 선거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한동훈 위원장의 지금 이 같은 접촉면을 넓히는 것이 정치 복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그날 참석했던 사람들의 공통된 설명입니다. 한 전 위원장은 전 비대위원들과의 만찬에서도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변에서는 당권 도전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런 전망이 우세합니다. 김경률 전 비대위원장 이렇게 얘기했었죠. 한 전 위원장이 정치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이번 전대 출마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한다고 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전 비대위원도 한 전 위원장은 충전을 좀 더 할 것 같다. 당권 도전은 좀 이르다고 생각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김경률 전 비대위원 이 사람이 지금 자꾸 계속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 김경률 전 비대위원이 윤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의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오찬 만남을 회동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서 김경률 전 비대위원이 라디오 인터뷰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대위 대화방에서도 왈가왈부가 있었다. 대단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비대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위원장에게 오찬 제안을 한 그 타이밍,
그런 부분들을 놓고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을 성토하기라도 했던 것 같은 왈가왈부란 그런 표현이죠. 뭔가 좀 이런저런 불평불만이 터져나왔다 이런 표현을 했던 것인데 구자룡 전 비대위원이 과연 그런 왈가왈부란 표현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김경률 전 비대위원이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만남 요청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이 되느냐 이런 취지의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취지의 질문을 하니까 답변이 비대위 단체 대화방에서도 왈가왈부가 있었는데 대단히 이례적이었다. 대통령께서 한 전 위원장에게 직접 연락하시면 될 텐데 비서실장과 원내대표 두 다리를 건너서 하는 것도 전격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장 또 이런 얘기도 했죠. 금요일날 월요일날 오찬을 하자면서 금요일날 전화해서 월요일날 오찬을 하자고 한 것은 너무 무리한 요구가 아니냐. 그러니까 뭐 미리 전화를 해서 날짜를 몇 개 던져주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또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무리한 얘기죠. 대통령이 약속을 정하는 시간을 가지고 자기가 또 일반 우리 직장인들이 그 약속 정하듯이 미리 날짜를 몇 개 던져주고 그 중에서 선택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거 김경률 전 비대위원 아마 조직 생활을 크게 안 해봤던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경률 전 비대위원 이 같은 언급에 의해서 구자룡 전 비대위원이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서 최근 김경률 회계사님이 방송에서 대통령실 오찬 초청에 관해서 비대위 단톡방에서 왈가왈부가 있었다는 발언을 했고 그에 관한 문의가 많아서 팩트만 기재한다라면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구자룡 전 비대위원은 당시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의 오찬 제안 관련 언론 보도가 되면서 기자들에게 전화가 오는 상황이라서 다른 비대위원들이 아는 내용이 있느냐라고 묻고 모른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때 단톡방에서 주고받은 대화 내용의 전부였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구자룡 전 비대위원 그러면서 대통령의 초청이 적절한지 여부에 관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으므로 왈가왈부라는 표현이 맞는지 의문이다. 그것도 거기도 또 그 말 자체도 세 사람 정도만 아는 게 있느냐. 이 정도 대화를 한 것이 전부다. 그런데도 왈가왈부라는 표현은 좀 무리가 있었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 오해를 낳고 그 오해가 갈등을 커지게 할까 걱정이 돼서 이와 같은 내용을 밝힌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오찬 초청을 한동훈 전 위원장이 칭병을 하고 거절을 하면서 둘 사이에 지금 불협화음이 노출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주변에서 지금 계속 갈등을 폭발시키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되면 갈등은 실제보다 증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수습할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치닫게 됩니다. 부자룡 변호사는 아마 그 부분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거나 김경률 전 비대위원은 보수 진영에도 그렇고 또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도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여튼 간에 최근 1년의 사태로 인해서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걷는 것이 아니냐 이런 다소 성급한 분석을 내놓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윤 대통령은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총선 기간 이런 얘기를 했었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후배다. 이렇게 말했을 정도로 두 사람은 좀 깊은 신뢰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이번에 총선을 겪으면서 그 신뢰관계에 조금 금이 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총선 과정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보수 진영에서 이처럼 두 사람의 갈등에 대한 우려와 질책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동훈 전 위원장도 지지자들에게 실망하시고 기운이 빠질 수도 있고 길이 잘 안 보여도 답답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같이 힘내자. 결국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볼 때도 끝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기대 섞인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한동훈 전 위원장도 다시 정치를 해야 될 몸입니다. 그렇다면 아마 당분간 좀 추스르고 나면 새로운 생각도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치는 싫어하는 사람과도 밥 먹는 것이다. 밥을 먹는 것이다. 이런 말이 생각나게 하는 저녁입니다. 마지막으로 조국 대표 떼쓰기 정치 간단하게 한마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만간 구속될 조국 대표가
지난 총선에서 사실 운칠복삼이죠. 운칠기삼도 아니고 운칠복삼으로 비례대표 12석을 챙기는 지금 행운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내 제3당이 되었다고 매번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까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이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대했던 원내 교섭단체의 꿈은 갈수록 희미해지고 또 대법원 최종 선고는 차곡차곡 다가오고 하니까 마음이 급해지는 것 같습니다. 당선 직후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한번 만나주세요 하면서 때를 쓰기 시작했죠. 조국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때를 쓰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가 윤 대통령을 만나려고 하는 이유와 똑같습니다. 사법 리스크 때문이죠. 그런데 조국 대표 이재명보다 더 급합니다. 항소심에서 지금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조만간 대법원의 최종심을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강간무소식입니다. 대통령실에서 사실 조국 대표를 만나줄 이유가 없죠. 조국 신당 아직 사실은 임기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내 제3 정당이라고 할 수도 없고, 조국 역시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대법원 최종 선고로 잡혀갈지도 모릅니다. 그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니 이재명 대표 아직 1심 선고도 안 나왔지만 지금까지 범죄자라고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국은 벌써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입니다. 윤 대통령이 만날 이유가 없죠. 그러자 어제 조국 대표가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이 4월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에 따라 실천해야 되는 최소 10가지 사항 이런 글을 올렸는데 참 내용이 한심한 수준입니다. 내용 가운데는 윤석열 대통령의 음주금지 또 천공 등 무속인 거구 유튜버의 유튜브 방송 시청 중단 이런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자칭 원내 제3당 대표라는 사람이 일국의 대통령에게 마치 장난치듯이 이런 조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토커처럼 때를 쓰다가 안 되니까 지금 양아치 정치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조국이 어제 제시한 10가지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 빼고 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야당에 대한 표적 수사를 중단하라는 내용입니다. 조국 대표 자기도 지금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함께 재기 수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박은정 당선인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찍어내기 감찰 이 부분 때문에 지금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 세 자녀가 모두 미국 국적을 보유해서 논란이 됐던 김준영 당선인 이 사람 역시 지금 허위사실 공표죄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야당에 대한 표적 수사를 중단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우리 수사를 하지 마라 이 얘기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김연주 전 대통령 취임 준비위 대변인이 한마디로 조국 대표를 아예 망신을 줬습니다. 김연주 대변인은 어제 페이스북에 조국 대표의 촉구하는 5가지 실천 요망사항 이런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요. 첫째, 이 징역 2년 실형 선고에 대한 본인의 입장과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진정성 있는 대국민 사과를 하라.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라고 단서를 붙인 것은 조국이 지금 분명히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반성하지 않고 있을 것이다. 이런 전제에서 얘기한 것이고. 그리고 둘째, 대통령과의 만남을 제발 조르지 마라. 나는 언제 만날 것이냐 지금 계속 억지를 부르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얘기죠. 또 세 번째로는 SNS 과다 사용 금지를 요구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어떻게 보면 지금 SNS 중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접속을 하고 있죠. 최근에는 또 거꾸로 놓은 식판 사진을 올렸다가 인터넷에서 욕바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언제 식판에 밥을 먹어봤어야 어느 쪽이 앞쪽인지 알 수가 있었을 텐데 서민 코스프레 하겠다고 식판을 들고 나타났는데 식판을 거꾸로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더니 또 양복을 입고 쓰레기 봉투를 버리는 사진으로 또 관종다운 모습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러 가면 체육복, 추리닝 이런 걸 입거나 평상복 차림으로 가지 않나요? 출근길에 쓰레기 봉투를 버리는 자상한 남편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사실 조국 대표는 부인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 그런 상황에서 헬스로 몸 만드는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사진을 SNS에 올렸었죠. 그런 사진을 SNS에 올렸던 사람이 지금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간다. 영 맞지 않는 연출입니다. 하여튼 그래 김연주 대변인이 이런 지적들을 했었습니다. 조국의 내로남불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죠. 전 국민이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많이 국민들 감정이 많이 무뎌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무려 12석이나 당선이 되는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은데 조국이 또 국민들이 그 자기의 내로남불을 모두 잊은 걸로 착각을 하지는 않을까 걱정되고 있습니다. 아마 착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대법원 최종 선고가 내려져서 조국의 얼굴을 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